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 자강론이 그야말로 다시 부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용재 평론가, 근데 우리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핵 개발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정확히 언제죠? 197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핵 개발을 했었다라는 증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2000년대쯤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1972년에 작성된 원자 핵 연료 개발 계획 보고서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오원철 당시 대통령 제2경제수석이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인데요. 저 문서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목에는요, 원자 핵 원료 개발 계획 이렇게 써 있는데 두 번째 장 그냥 넘기자마자 바로 핵무기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 CIA 종합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78년 6월에 한국의 핵 개발과 전략적 결정이라는 이 19쪽의 분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1974년 12월에 890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암호명이죠. 이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예전에 핵 개발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렇게 문서들로 또 쭉 보니까 진짜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한범 박사님.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을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크게 보면 70년대 초반 예. 이전까지 전체적으로 북한에게 모든 면에서 열세였어요. 경제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일단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미군에게 상당 부분 방위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64년에서부터 73년까지 우리가 무려 32만 명을 월남전에 파병을 합니다. 비전투 부대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백마 부대, 맹호 청룡 무려 5만 명이 동시에 주둔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한 안보적 공백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파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68년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반전운동, 월남전 파병에 대한 반전 여론이 확산될 때예요. 네. 요걸 등에 업고 닉슨 후보가 내건 게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내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거대한 안보 공백을 무릅쓰고 파병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당한 안보적인 압박감, 불안감 이거가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게 내부에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였고 그러면 이런 안보적 불리한 상황 속에서 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핵 자강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과 또 미국의 정세가 맞물려서 그런 핵 자강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는 건데, 일단 관련된 발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We shall look to the nation directly threatened to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viding the manpower for its defense. 작가님,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닉슨 독트린 쉽게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방어는 아시아 국가가 자기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예. 미국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전적으로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69년에 이 닉슨 독트린 이야기를 처음 끝낸 게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서 아시아에 괌에 와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왜 닉슨 대통령이 그때 괌에 와가지고 닉슨 독트린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하필이면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69년 7월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생각해보시면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69년 7월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 있었죠. 그리고 달 착륙을 했던 우주인들이 바로 태평양에 착륙을 했기 때문에
그 우주인들을 닉슨 대통령이 만나보고 바로 괌으로 옮겨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네. 결국은 닉슨 독트린이 나온 이 배경을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다라는 메시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토록 공을 많이 들였던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폴로 11호 달 착륙이라는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업적을 자기 임기 내에 이렇게 이루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되었으니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 69년 7월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자 69년 8월에 우리 대통령하고 닉슨 대통령이 바로 회담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요즘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저 때가 뭐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 한미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좀 여기서 예외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의 방위는 어느 정도 담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70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독트린 그 자체의 방향대로 흘러가면서 특히 이제 국무장관 주도로 이루어진 베트남전 참전국가회의 쪽에서 예. 아무래도 이 주한미군의 어느 정도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2만 명 이상의 감축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상호 합의로 일단은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됐었죠. 그런데 뭐 그러니까 미국과의 맞물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국내 사실 안보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위기였죠. 왜냐하면 이제 68년에 1.21 예. 청와대 습격 사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해서 우리 주입을 제거하려는 사건이. 예. 그다음에 1월 23일 이틀 뒤에는 푸에블로호라고 미국의 정보함이에요. 저거군요. 예, 이게 이제 동해에서 이제 북한 해군한테 피랍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저 미군들은 나중에 돌아왔지만 저 푸에블로호는 지금도 보통강, 평양 보통강에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같은 해 10월에는 울진 삼척에도 무장공비가 침투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적으로 저 때군요. 그렇죠. 매우 혼란한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닉슨 닥트린이나 월남전 철수를 예. 기조를 가지고 있던 이제 닉슨 정권이 미국에서 탄생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안보적 불안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김신조 사건에 푸에블로도 있었고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까지 그야말로 안보가 수세에 몰렸다 이런 그렇죠. 건데 그럼 당시에 남북한 군사력 차이가 도대체 어땠길래요? 사실은 저 당시가 되면은 우리가 상당 부분 열세입니다. 네. 지금은 뭐 재래식 전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소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총 생산 저때 못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 이후에 M16 개발하고 이제 소총 생산했거든요. 탱크도 한참 후에 이제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K1을. 그렇게 보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소총, 탱크, 예. 야포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 상황에서 네. 주한미군 파월 월남전에 파병했던 그럼 한국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한국군이 필요했던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F4 팬텀, 이건 그때 일본도 없었어요. 1개 대대를 무상으로 영구 임대해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에 요 행복한 동아시아 최고의 항공력을 갖춘 뭐 중공, 그다음에 소련, 일본,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압도적으로 이 세계 최고의 항공 전투기 전력을 가진 시기가 잠깐 행복한 시기가 저때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뭐 이렇게 수세에도 몰려 있었던 상황에서 미군이 진짜로 주한미군을 그냥 뭐 빼버렸다 철수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완전 철수한 것은 아니고요. 예. 1971년 3월에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를 했습니다. 7사단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도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한미군이 3만 명이 채 안 된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주한미군 규모가 대략 한 6만 3천 명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중에서 2만 명, 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철군을 하는 그런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4만 3천 명 정도로 대폭 감축이 되었죠. 네. 주한미군 2만 명 정도면 지금도 전 세계에 주한미군이 2만 명 이상 배치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 규모 정도 되는 규모, 그거보다 조금 넘치는 규모를 병력을 줄였다라는 얘기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좀 큰 규모로 감축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국방 문제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석대로 주한미군이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여러 가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대신에 한국에서는 또 자주국방을 그만큼 좀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국면 속에서 2016년에 나온 김종필 증언록이라는 자료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김종필 선생한테 원자폭탄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을 연구해야겠다.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증언록에 따르면 우리 원자폭탄을 연구해야겠어.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의 그야말로 핵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는 건데, 조만보 박사님,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됐습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원자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78년에 가동이 됐고, 근데 경수로는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는 83년 월성 1호기가 최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박정희 정권 끝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예. 저기 그림이 나오지만 저 원자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을 사용 전 핵 연료 주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라늄 235는 자연계의 0.7%가 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저기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 정제 우라늄 있죠. 저걸 가루로 만들어서 농축을 해야 돼요. 인리치먼트. 그래서 5%까지 농축을 하면 핵 연료병이 되고, 이걸 저농축 95%까지 농축하면 이게 고농축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됩니다. 근데 저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한데 원자로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건 사용했던, 이건 사용 후 핵죽인데 네. 연료봉을 끄집어내서 제철이라면 플루토늄 239가 생기거든요. 네. 요게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보면 원자력 인프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인프라도 없고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구가 시작된 거죠. 네. 인프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언뜻 설명해 주셨지만 우라늄이 아니라 왜 플루토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원자로가 없으면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용 해결료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올 수가 있었어요. 네. 캐나다에서. 그러면 여기서 소량의 연료봉을 소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재처리하는 기술을 사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합을 하면 소규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게 비용이 쌌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한 4천만 달러 정도 됐고, 지금 기술로도 재처리가 훨씬 쉬워요. 네. 북한이 하는 농축은 훨씬 어려워요. 농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인프라를 갖추는데 저 시기에 한 10억 달러 내외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럼 수백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플루톤탄을 이제 개발하려고 플루토늄 239를 확보하려고 이제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 좀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볼 만했다. 실제로 예. 상당 부분 접촉이 됐었어요. 프랑스하고 캐나다하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사가 안 됐다 뿐이지 아주 밀도 있고, 우리 대표단이 비밀리에 프랑스를 가기도 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실험용 원자로를 들여오는 것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일에 이루어졌다, 인프라가 이제 갖춰졌다 그러면은, 만일에 인프라만 갖춰지면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죠, 이제. 자, 곽재식 작가님. 그런데 어쨌든 핵 개발 기술이 좀 전무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진행을 한 겁니까, 이 프로젝트를? 플루토늄을 얻으려면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원자로를 가동을 해가지고 예. 원자로를 가동을 한 다음에 생기는 그 핵폐기물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정도로 가동되는 그런 원자로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로, 특히 상업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발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캐나다가 흔히 손꼽히죠.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런 형태의 원자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흔히 캔두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듀테리움을 이용하는 원자로다 그래서 캔두라는 말을 쓰는데, 캔두라고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의 영어 표현도 되잖아요. 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네. 캔두라는 원자로가
공교롭게도 뭐 이 사건과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하신 월성 원자로에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아마 캐나다 밖에서는 캔두형 원자로를 거의 제일 많이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런 캐나다의 기술을 들여오면 플루토늄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원자로를 가동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핵 폐기물이 많이 생기면 그중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그 공정은 프랑스에서 기술을 도입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뭐 계약 단계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1970년대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 개발을 얘기할 때요. 사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유명한데 그런데 이휘소 박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핵 개발을 하다가 CIA에게 죽었다 뭐 이런 설이 있던데 진실 혹은 거짓 뭡니까? 네, 절대로 거짓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근데 이 이휘소 박사와 이 CIA 그리고 핵 개발에 관련된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모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진실은 거짓입니다. 이게 하나도 이게 맞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휘소 박사는요,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만 42세, 너무 젊은 나이에 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 평상시에 너무 천재적이고 또 네. 대한민국이 이제 뭐 배출한 굉장히 걸출한 과학자다 보니까 이분과 관련된 이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핵 개발을 몰래 돕다가 CIA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그를 암살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휘소 박사가 핵 개발에 참여한 건 맞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이분이 핵 물리학자가 아니고요. 입자 물리학자인데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정육 코너가 있고 뭐 생선 코너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같은 마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같은 건데 이 정육과 이 생선 코너만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이분은 입자 물리학자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또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뭐 이분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뭐 60만 대군 모두를 다 해가지고 예. 뭐 이분을 경호를 하겠다. 뭐 이런 친서를 보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요.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평소에는요,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그럽니다. 네. 뭐 말하자면은 뭐 핵무기는 언젠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또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실 뭐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에서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핵무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셨고요. 또 그 이분이 유명해진 게 그 어떤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설 때문에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는 이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좀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일들도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식충전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작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핵 개발을 생각하면 옛날 세대고 요즘 세대는 오징어 게임을 생각한다라고들 하는데요. 전 요즘 세대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음모론일 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휘소 박사, 실제로는 천재 물리학자를 넘어서서 20세기 세계 최정상급 물리학자들의 롤모델급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휘소 박사는 세계적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공헌한 뭐뭐뭐 메이커였다. 세 자짜리 이 말 뭘까요? 정답.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 저도 살짝 롤모델인데 그 생각했는데. 트러블 메이커겠습니까? 아유, 그건 아니겠죠. 롤모델인데 뭐 좀 예. 좋은 메이커 아닐까요? 뭘까요, 정답이? 네, 정답은 노벨상 메이커였다. 노벨상 메이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휘소 박사하고 공동 연구를 했던 뭐 와인버그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휘소 박사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연구가 더욱 빛났다라고 하는 압두스 살람, 이런 분들을 70년대 가기 전에 다 노벨상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학 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뭐 신의 입자다, 표준 모형의 마지막 열쇠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힉스 입자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힉스 입자라는 거를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힉스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 6명 정도의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입자의 이름을 힉스 입자라고 붙였던 분 바로 이희소 박사였죠. 그래서 그만큼 70년대 당시에 세계 유수의 과학자, 특히 이론 물리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영향을 끼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당시에 핵 개발은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됐나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언급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핵 개발이 88% 이상 뭐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진실은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11.6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우라늄 농축용 분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옐로우 케이크라는 게 아까 있습니다. 잠깐 나왔던. 네, 예. 그거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썰도 있는데요. 예. 미 국무부가요, 이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1974년에 작성한 브리핑 메모를 보면은 현재 이 한국의 진전된 무기 개발 정보로 추정을 해 볼 때 1980년대까지 한국의 핵 장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개발이 착수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핵 개발을 포기한 겁니까? 미국의 압박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컸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인도가 핵 개발에 성공을 하고 옆에 있는 뭐 인도 양숙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과 경쟁적인 핵 개발 구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핵 개발을 좀 저지를 해야 되겠다, 핵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심해지면서 70년대 중반에 우리 정부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어떤 비핵화의 좀 긴 여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76년, 77년 경에 한국은 완전히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발표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한 후에도 비밀리에 좀 핵 개발을 또 이어갔다 이러던데 이거는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 때문이라고요? 그럼 카터 대통령 사실은 그때 당시 우리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사이가 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뭐 파다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카터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기싸움이 있었다, 뭐 서로 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파다하게 나왔었거든요. 특히 카터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좀 평화주의를 좀 성장시키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핵 개발을 통한 대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지지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독자 노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뭐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뭐 카터 몰래 핵 개발 계획이 마지막 순간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쪽이든지 간에 1979년에 대통령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뭐 끝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79년이죠. 1969년, 79년 향후 핵 원료 공급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가 오갔고요. 또 그리고 당신은 핵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입니다라는 일화들이 있었다. 197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건데, 자 박사님,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핵 개발을 막은 거예요? 일단 아까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88% 뭐 옐로우 케이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옐로우 케이크가 있어도 농축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 농축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8%라는 건 과장됐다. 네. 그러니까 설계 도면 완성의 88%는 맞겠죠. 그러나 제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 옐로우 케이크 있다고 그래갖고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저걸 압착하는 시설이 있어야,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10억 달러 수준, 지금 수백억 달러. 소형으로 만들어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 막았느냐 그러면 인도가 70년대에 개발을 했지만 핵무기를 완성한 건 94년이거든요. 네. 파키스탄도 그때 만들거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기 개발할 당시에는 핵보유국가 한 딱 5개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국이 숟가락을 얹겠다 그러면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한국이 가지게 되면 북한은 그 당시 아주 초기 단계였고요. 한국이 가지게 되면 일본이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대만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서 네. 소련을 견제하려는 닉슨의 핑퐁 외교가 있던 그런 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까지 장악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단이 나니까 그 당시 국제 질서는 우리를 허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건데 관련해서 지금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금고에 보관했던 것은 땡땡땡땡이다. 정답은요, 노란 봉투입니다. 뭔 봉투죠? 네, 이 노란 봉투 속에는 핵무기 관련 보안 문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원철 수석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이 서재로 가서 이 봉투를 챙겨서 예.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예측하기론데 미국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들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결국 좌절됐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때요, 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같이 쏴 보내는 이 미사일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국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대지 미사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이자 세계 7번째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개발하는 요런 일들이 또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한다는 요런 소문이 도니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는 걸 또 철회를 하고 또 미국의 핵 우산으로 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또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쭉 짚어보는 거는 지난달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핵 포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좀 카드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할 능력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건 자발적으로 잘 포기한 겁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어요. 뭐 그때 안 했으면 그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의 능력의 전폭적으로 대부분을 절반 정도 가까이를 외국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예. 카드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지금 푸틴도 못 쓰거든요. 네. 지금 핵무기는 전 세계 중진국 정도 모두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답이 아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 한국형 삼축 체계, 미국의 확장 억제 이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또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 카드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